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육체적 관계는 세계의 창조와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최고 신인 제우스는 여신, 님프, 인간이든 종족도 가리지 않으며 소로 변하면 소로 변에 덮치고 뱀으로 변하면 뱀으로 변에 덮치죠. 세상에 위험이 닥치면 영웅을 낳아야 한다고 몸을 섞는데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체로는 합의된 관계지만 여자가 거절할 것 같으면 남편으로 변신해서 덮치고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강제로 관계도 했죠. 싫다고 도망치던 정실부인 헤라는 다친 새로 변신해서 보듬어주는 틈에 냅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덮쳤으며 이렇게 구애한 여성들 중에는 자기 할머니 가이아와 어머니 레아, 누나 헤라, 딸 레미들, 심지어 후손들까지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인 필멸자가니메데를 납치해 강제로 육체적 관계하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화는 철학, 예술, 민주주의로 대표되지만 그들의 성문화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독특하고 파격적이었어요. 지금부터 그들의 성문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가 성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겉보기엔 사랑과 욕망에 대단히 관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계층이나 관습에 따라 정해진 금기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인에게 자기 위로 행위는 다른 성적 쾌락을 대체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행위였습니다. 자기 위로 행위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자기 위로 행위를 하는 것은 노예, 정신 나간 사람 및 사회적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 입장에서 자기 위로 행위는 시간과 정액의 낭비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남성이 아이를 낳아 가족을 늘리기 위해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조차 바빴고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도록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위로 행위를 했고 배를 문지르는 것만으로 배고픔을 쉽게 없앨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디오게네스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위로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아고라에서 식사를 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위로 행위를 하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코린트 출신의 상인 디오메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곡물 무역을 하면서 여러 도시국가를 돌아다녔는데 한 번은 아테네의 연회에 초대받았다고 해요. 그곳에선 도자기에 그려진 노골적인 육체적 관계 장면을 누구나 거리낌 없이 구경하고 그걸 두고 토론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그렇게나 자유분방한 곳인가? 하고 놀라워하면서도 동시에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성끼리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치욕적인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렇게 자유로움과 금기 사이를 아슬아슬 오가는 풍경이 고대 그리스의 모순적인 성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요. 코린트에 있던 아프로디테 사원에선 종교적 성격의 몸을 파는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종종 전해지죠. 코린트의 항구에선 무역선들이 북적였어요. 어느 날 로도스 섬에서 온 한 뱃사람이 아프로디테 사원에 들렀는데 여성 제사장 겸 몸을 파는 행동부는 여신의 축복을 나누자며 맞이했다고 해요. 뱃사람은 처음엔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건 곧 신성한 의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는 외설스러운 게 아니라 종교적 예식을 치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대에는 성을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신에게 기원하고 축복받는 과정으로 보기도 했다는 흥미로운 일화예요. 고대 그리스 여성들이 대부분 가정에 머물렀음에도 특정 시기나 의식에서만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테네 근교에 사는 테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결혼 후 거의 밖에 나갈 일이 없었지만 1년에 한 번 열리는 테스모포리아 축제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의 여성들은 부분적으로만 옷을 입었습니다. 주요 의류는 짧은 소매의 가운이었고 겹겹이 늘어진 주름 치마가 있었습니다. 이 치마는 배꼽까지 열려 있어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허리가 가늘고 가슴이 통통하고 머리가 길며 엉덩이가 통통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출입이 금지된 그 행사장에서 그녀는 친구들과 춤을 추고 곡식을 땅에 묻는 의식을 주관했어요. 테라는 이 축제가 끝나면 다시 집안일과 육아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 의식에서만큼은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확인하고 큰 만족과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요. 청년과 성인 남성 간의 관계를 페더라스티라고 하는데요. 교육과 동성 간의 성적 관계가 결합된 고대 그리스 특유의 문화였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 간의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으며 특히 성인 남성과 청년 간의 관계는 교육과 멘토링의 일환으로 여겨졌어요. 이러한 관계를 페더라스티라고 불렀으며 성인 남성인 에라스테스는 청년 에로메노스에게 지식과 덕을 가르치며 청년은 성인에게 육체적 아름다움과 젊음을 제공했어요.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았으며 남성 간의 사랑이 여성과의 사랑보다 더 고귀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참고로 당연히 육체적 관계 비슷한 행위도 이루어졌습니다.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 사이에서는 페데라스티아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육체적 관계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걸 딱히 지탄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히려 송아지를 들면 황소도 들 수 있다라고 부르며 옹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관계가 아니라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동 행위는 오히려 싫어했는데 이는 제 이익을 위해서 제 몸을 판 사람은 나중에 공공의 이익도 얼마든지 팔아넘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스인들이 아무나와 관계를 갖는 인간을 크게 경멸했다는 좋은 예시가 고대 아테네 출신의 티마르쿠스입니다. 티마르쿠스는 상당한 미청년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워낙에 성생활이 문란하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라리 남자 역할을 맡았으면 몰랐겠지만 더 큰 문제는 티마르쿠스가 바텀 쪽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티마르쿠스를 기소하면서 재판정 앞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고발했다고 해요. 어떤 이는 티마르쿠스가 연회가 끝나고 별채로 이동해 온갖 남자 손님을 맞이했다는 증언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은밀하게 돈을 챙기고 있었다며 증거물을 제출했대요. 결국 법정에서 아에스키네스가 이런 사람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아테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격렬히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돈과 얽힌 성적 관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반감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해요. 스파르타는 독특한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스파르타 남성은 신부를 납치하는 형식으로 첫날 밤을 치렀고 임신하기 전까지는 밤에만 몰래 만났다고 하죠.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었던 레오티카스가 결혼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의 예비 신부로 지목된 여성은 미노인데 결혼식을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꼭 남자처럼 망토를 걸친 채 외가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장군은 어두운 밤이 되자 홀로 그 집에 잠입했고 일부러 몹시 거칠게 미노를 끌어내어 자신의 막사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납치였지만 이미 두 집안이 합의한 연극에 가까웠다고 해요. 미노는 다음 날 아침 몰래 다시 외가로 돌아갔고 이후에 임신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밤에만 만나 뜨거운 열정을 나눴다고 전해져요. 술과 대화 그리고 때로는 음담패설까지 오갔던 심포지온 연회 문화는 고대 그리스 남성들의 교류 장소였어요. 아테네의 어느 심포지온에 초대받았던 음악가 칼라이스트로스의 일기가 전해지는데 거기엔 이런 구절이 나와 있다고 해요. 오늘 연회에서 철학자, 정치인,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 온 젊은 화가가 모였다. 헤타이라들이 잔을 돌릴 때마다 음란한 농담이 돌았고 때로는 남성 둘이 너무 가까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얼굴을 마주대고 웃었다. 그러다 곧 연회실 한쪽에선 은근한 애정 행위가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저 환호성만 질렀다. 그들은 이 모습을 아프로디테가 내린 축복이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심포지온은 단순 술자리가 아니라 예술사 교육체적 관계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고 해요. 또한 고대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는 풍자극을 통해 성적인 표현이 드러나곤 했어요.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진행된 희극 공연 중 하나는 농작물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남성의 심볼을 상징하는 소품을 들고 행진하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남자 배우들은 과장된 가짜 남성의 심볼 모형을 차고 무대에서 관객을 향해 희한한 춤을 추면서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디오니소스, 우리에게 포도주와 곡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단순한 외설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빌기 위한 매우 진지한 재해의식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남성 간 동성애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지만 여성 간 동성애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게 알려졌어요.
시라쿠사에 사는 귀족 부인 에레테와 그녀의 하녀 카산드라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는데요. 에레테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오래 집을 비우자 하녀인 카산드라와 점차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들이 이를 알까 두려워 둘만의 사랑을 숨기기 위해 밤이 가장 깊은 시각에만 밀회를 즐겼다고 하죠. 결국 에레테의 친정 오빠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동네에 소문이 퍼지자 에레테는 카산드라를 먼 지역으로 쫓아버렸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여성 간 동성애가 존재했음에도 드러내기 힘들었다는 한 단면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군대 내부의 동성애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태베의 신성부대는 150쌍의 연인관계인 게이 커플 병사들이 서로 지키며 싸우도록 편성해 전투 효과를 높였다고 알려져 있죠. 이들은 전장에서 연인을 지키기 위해 더욱 용감하게 싸웠으며 이러한 연인관계는 군사적 단결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전투력 상승 효과를 잠재하는 병력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신성부대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고 단순한 우정이나 전우애를 초월하는 관계였던 덕에 함부로 후퇴하거나 동료를 버리는 일도 훨씬 드물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그리스 희극에서는 남성의 심볼을 두고 익살스러운 별칭이 수십 가지나 등장할 정도로 노골적인 풍자가 즐비했어요. 어느 날 아리스토파네스의 새 희극 아프로디테의 장난을 보러 간 관객들이 연극 초반부터 아연실색했다고 해요. 무대 위 배우들은 서로의 남성의 심볼을 가리키며 내 작은 용사여 오늘도 충성을 다해라 같은 우스꽝스러운 대사를 주고받았거든요. 이처럼 고대 그리스 희극은 파격적인 성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말기의 어느 귀족 가문이 전통적으로 남성끼리의 사교 파티를 즐겨 열곤 했는데 기독교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그 모임이 음성화되었다고 해요. 한 신입사제는 이를 비난하며 육체적 탐닉은 모두 죄악이며 이런 음란 행위는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경고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귀족 가문은 파티를 계속 열다가 결국 지역 성직자들의 집단 항의로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내려온다고 해요. 이전엔 자연스럽게 수용되던 성적 표현이 이제 점차 죄악시되면서 수많은 전통이 옛 이야기로만 전해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지금 시대와는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사랑과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던 그들의 삶이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물론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이 문화를 이해하면 고대 그리스가 이룩한 철학예술 정치 체계를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풍부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